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이틀 연속 하락, 민주식 추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최근 투자 종목, JD 부자연구소의 투자 현황 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 2권이 나왔고요. 오늘서부터 매대에 깔립니다. 11월 24일서부터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그 동영상 밑에 링크를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부의 체인저 링크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2년 12월 JD 부자연구소 12개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11월 29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재지명 소화,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0% 떨어졌으나 S&P 500 지수는 0.17%, 다우존스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이틀 연속 하락, 민주식 추락입니다. 파월의 지명 소식에 나스닥이 이틀 연속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 4시 정도쯤부터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해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파월의 재지명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라는 정부의 지시로 보이고 나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그것의 반응에 떨어진 것입니다. 내년에 금리를 심지어 3번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보다는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오늘 낙폭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파월의 재지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1.682%를 찍고 1.656%로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상승 반전을 탔습니다. 한국 시장이 만약 올라서 끝난다면 오늘 나스닥 시장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이 하락함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밈주식도 추락했습니다. 로블록스도 4% 넘게 떨어졌고 이틀 동안 100% 넘게 올랐던 GTC도 2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4% 넘게 떨어지면서 루시드 모터스와 포드와의 협업이 깨지면서 급락하던 리비아는 살짝 올랐습니다. ISPC는 어제 80% 넘게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48%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에서는 2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밈주식의 테마는 확실히 전기차와 메타버스가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가 중요한 이유는 따라가더라도 이 테마로 따라 붙어야 덜 물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유가를 잡으려 했지만 다시 오히려 산유국의 증산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옥시덴탈이 6%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 애플은 이 와중에 8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애플이 파월의 지명이 아니었다면 한 5%는 넘게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재지명으로 인한 급락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은 멋진 신세계. 중 빅테크 때리기 알리바바 텐센트 반독점 벌금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최근 반독점 기구를 국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조직까지 만들어가면서 빅테크를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중국은 왜 이렇게 빅테크를 이제 목살개 국가라는 것이죠. 닐 포스트먼의 책 죽도록 즐기기를 보면 1984년 조지 오웰과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를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웰은 우리가 외부의 압제에 지배당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헉슬리의 미래상에선 인간에게서 자율성과 분별력 그리고 역사를 박탈하기 위한 빅브라더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고 자신들의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니 조지 오웰은 틀렸다. 오히려 올덕스 헉슬리가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을 돌아봐도 조지 오웰은 틀렸고요. 올덕스 헉슬리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같은 1984년의 상황은 오지 않았고 빅테크가 지배하는 멋진 신세계가 도래 중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1984년의 상황으로 압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처럼 압제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옷깃을 여밀 뿐입니다.
마치 이솝우화의 햇님과 바람의 나그네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감추고 억압하면 할수록 반발심만 커지고 정보의 유통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불온서적을 막으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드러내려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빅테크의 압제를 환영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드러내지 못해도 안달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갔네,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네 이런 개인사를 SNS에 올리지 못해서 안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NS는 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 공간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는 주변인에게 자랑질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인의 질투와 증오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빅테크는 이런 질투심과 증오심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정보를 쉽게 얻어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정보를 가공해 타겟 광고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SNS의 회원들을 지배합니다. 증오심과 질투심을 일으키는 뉴스를 확대 증폭해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증오심과 질투심을 더 자극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냅니다. 올덕스 헉슬리가 말하는 멋진 신세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1984년 시대인가 아니면 멋진 신세계의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멋진 신세계가 맞습니다. 중국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빅테크는 빅브라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1984년에 세계를 만들고자 했지만 언젠가는 빅테크의 빅브라더가 자신들을 전복시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민들의 증오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란에서는 한때 고위층 자녀들이 모임 SNS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고위층 자녀들이 올린 SNS에서는 달러 뭉치, 억대의 스포츠카, 명품, 핫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재벌, 유명인의 자녀들도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인민들에게 증오심이 퍼지지 않도록 SNS서부터 차단합니다. 페이스북은 인종차별, 난민 등 민감한 이슈 등을 반복해서 퍼나눔으로써 사람들의 증오심을 키우도록 만듭니다. 공중파 뉴스였다면 걸러졌을 만한 민감한 내용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는 고도의 통제사회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1984년 사회입니다. SNS 대화방에서 중국을 비판만 해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를 이용해 유괴범을 실시간으로 잡아냅니다. 공안이 낀 스마트 안경으로 안면인식을 통해 범죄자를 3만 명의 군중 속에서도 검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84년의 사회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멋진 신세계가 더 통제하기 좋은 사회라고 본 것입니다.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사회 말입니다. 1984년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합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길 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킬까?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는 사고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합니다. 다만 두 가지 일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국뽕에 취해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 자국의 인권에는 무심하고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더 민족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애국 소비가 더 활발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어릴 때부터 중국의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며 중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세계 1등의 중국이 서양 세력의 찬탈로 인해 후진국이 되었다면서 말입니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는 주변인의 럭셔리한 일상을 사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보여줌으로써 과소하게 만듭니다. 우리 내면의 질투심과 증오심을 부추겨서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유튜브의 많은 경제방송들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버는 데 치해 어떤 것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생각을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메타버스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세상에서는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인한 경쟁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진정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멋진 신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 걸음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이틀 연속 하락, 민주식 추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